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진입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에 개표소 문이 열린 겁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를 찾았습니다. 투표용지 등 내부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첫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정오쯤 현장에 도착한 위원들은 경찰 브리핑을 들으며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했고 1시간여 만에 시위대를 뚫고 개표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으로 시위대와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내부 현장 검증은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위원들은 투표함 등 보관된 물품은 별도로 열어보지 않은 채 현장을 보존하고 다시 문을 폐쇄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선 일부 투표용지 보관 장소가 샤워실이라거나 CCTV 설치 부족 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다만 특위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점검을 마친 뒤 투표지 247만 장이 그대로 보존된 거로 보인다며 공개 재검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재검표하는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개표소 방문 전에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전국에서 가장 극심했던 서울 송파구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 그거 잘하라고 월급 주는 거예요. 남 탓하라고 월급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송파구는 유독 50%를 그대로 고수를 했어요. 그 고수한 이유가 뭡니까? 특히 사전투표율이 낮은 이 송파구에서. 국조특위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에 대한 2차 현장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22일 결과보고서 채택 전까지 이번 사태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이 잠실 개표소 내부에서는 투표지 247만 장이 밀봉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훼손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CCTV 등이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철문을 열자 투표지라고 적힌 하얀 상자가 방 안 가득 쌓여 있습니다. 겉면에는 봉인 테이프가 둘러져 있고 무단 개봉을 막기 위해 군데군데 도장도 날인돼 있습니다. 시위대 저지로 한 달 가까이 발이 묶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안 투표함들입니다. 손대시면 안 됩니다. 네. 투표함은 경기장 지하 잠금 장치가 달린 폐쇄된 사무실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송파구 전역에 투표지 247만 장이 투표함 380개에 밀봉돼 있었는데 일단 육안으로는 무단 개봉이나 훼손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247만 표에 달하는 유효, 무효 투표지 그리고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진입한 국조특위 위원들은 투표함 관리와 보안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는데 보관 장소가 샤워실인데다 출입구를 제외한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원래 이 경기장의 샤워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안에 CCTV가 없는 거고 누가 저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 이 CCTV 상태에서는. 그런 만큼 투표함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증거 훼손이나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일단 현장을 보존한 채 다시 문을 폐쇄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선관위 측에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는데 향후 국정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서울 용산에서 22대 후반기 국회를 대비하는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중점 법안과 구체적인 입법 타임라인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의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만큼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맞서 더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총의를 모은 가운데 오늘 후속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오늘 오전 정점식 원내대표 주재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선 법사위원장 탈환을 위한 원구성 재협상 방안과 구체적인 투쟁 방향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1차 원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 더 강력한 투쟁으로 펼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야당과 일부 지역의 반발과 관련해 지역 투자에 분열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압박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첨단 산업 분야 주요 기업들의 충청권 투자 계획이 발표된 보고회. 충남 아산을 직접 찾아 힘을 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준비된 축사에 앞서 작심 발언부터 꺼냈습니다. 축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오해라면 오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일부 지자체와 야당 등의 비판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분열적 접근은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왜 우리 동네 안 나눠져?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안 된다고 화내고 주민들은 섭섭할 수 있죠. 그러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같이 거기 부안해동에서 수도권 집중 폐해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포용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지역 투자는 선물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을 압박했다는 일각의 기업 팔비틀기 주장도 재차 반박했습니다. 과거 관치행정 시절을 생각해 기업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할 수 있을 거라 보는 것 자체가 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이재명 회장님한테 압박해가지고 삼성전자가 혹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이런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불가능한 얘기죠. 이 대통령은 보고회가 끝난 뒤엔 다시 서울로 올라와 청와대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총력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정책과 법령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라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호남에 이어 충청 지역의 미래개발 청사진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오늘은 경남 진주에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YTN 강준호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은 비상 걸린 장바구니 물가를 다뤘습니다. 4년 전엔 11만 원이었던 장바구니와 똑같이 장을 봤더니 올해는 14만 원이 넘었습니다. 쌀값은 꾸준히 올랐고요. 사과나 오렌지 같은 과일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주요 단백질원인 고등어와 달걀, 돼지고기 가격도 치솟았습니다. 장을 볼 때 오렌지는 바나나로, 돼지고기는 수입산 냉동으로 바꿔 담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장기화로 달걀값도 심상치가 않죠. 정부가 미국과 태국산 달걀을 값싸게 수입하자 대형마트에선 오픈런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직장인이 외식 대신에 구내식당이나 도시락으로 식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물가가 좀 잡히면 좋으련만 원가 상승의 기후변화 그리고 환율까지 변수가 많죠. 당분간은 물가 안정이 쉽지 않을 거란 진단이 나옵니다. 이어서 서울 명동이 K-약국 투어의 중심이 됐다는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올해 5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쓴 카드 소비액은 2조 1,200억여 원, 이 중에 약국 소비 증가율이 206.1%로 주요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면세점이나 백화점, 피부과 등 전통적인 관광 소비 업종을 크게 웃돈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식 피부관리, 이제는 드라마나 SNS를 타고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도 피부 관련 제품입니다. 흉터관리 제품이나 여드름 치료제, 피부 재생 크림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격 경쟁력도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상비약은 물론 건강기능식품도 인기 상품인데요. K-약국 투어가 한국 여행의 생활형 소비 콘텐츠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조선일보 기사는 초등교사의 정신건강이 무너졌다는 내용입니다. 초등교사 중 우울증 위험군 비율이 일반 성인의 무려 11배라고 합니다. 최근 1년간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해본 초등교사 비율은 일반 성인의 2.6에서 3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에 해당하는 비율도 47.8%나 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정서적, 신체적 폭력이 꼽힙니다. 교사 3분의 1이 지난 한 달간 모욕적인 행동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학부모에게 폭언을 듣고 학생에게 맞았다고 고백한 교사도 많았습니다. 또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담임을 맡으면 점심시간에 급식 지도도 해야 하죠. 교사들이 온전히 쉬는 시간은 하루에 단 26.3분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환경이 반복되면 애 아빠 말고 우리 국민들이 화가 참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을 보호할 법 개정, 또 실질적 지원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얼마 전 배제구 야구부가 지역 비하 응원 논란을 일으켰죠. 그 결과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학생 선수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일본과 미국은 어떤지 중앙일보가 정리했습니다. 일본 전국 고교 야구 대회인 고시엔에선 경기장에 침을 뱉거나 남은 물을 버리는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감정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세리머니도 삼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만큼 그라운드 위의 품격을 깐깐하게 따진다는 겁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학생 선수 행동 강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종과 성별, 민족 배경을 이유로 혐오 발언이나 조롱을 하면 곧바로 퇴장에다가 출전 정지입니다. 실력이나 성적과 상관없이 징계를 받습니다. 반면 한국은 품행과 학업을 관리하는 기준이 느슨한 편입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차별과 혐오 표현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시행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지도자 윤리 교육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7월 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월드컵 부진 책임론이 제기된 홍명보 전 감독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2년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을 두고 경찰이 뒤늦게 수사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홍 전 감독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2024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가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을 결정한 과정에 홍 전 감독도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명보의 전술은 무전술, 무전략입니다. 전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능력이 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해가지고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폭넓게 보면은 저희로서는 그 배임으로 보죠. 그러면서 선수들에게는 강요와 협박을 동반한 고통을, 국민에게는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감독 재선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선 이미 2년 전 경찰에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늑장 수사 비판에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고 이번에 추가로 고발된 사건까지 병합해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정 회장을 포함해 주요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당시 고발장에 빠져있던 홍 전 감독은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독 선임 불공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만큼 이번에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위법성과 강제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법리 관계를 따져보고 있는 경찰은 홍 전 감독을 포함한 핵심 인물 소환 여부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졸전을 펼쳤던 남아공전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점 가운데 하나는 손흥민과 이재성의 선발 제외 부분이었습니다. 손흥민에 이어 이재성도 상상도 못한 결말이라 정말 죄송하다는 심경을 밝힌 가운데 팀 내 불화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홍명보 감독보다 하루 늦게 동갑내기인 주장 손흥민과 함께 귀국한 이재성.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첫 심경을 전했습니다. 먼저 승리의 기쁨이 아닌 패배의 아픔을 전하게 돼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결말이라 그 어느 때보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표팀 베테랑 이재성은 체코 멕시코와의 1, 2차전에 선발 출전했지만
마지막 남아공전엔 아예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습니다. 전방 압박을 위해선 손흥민과 함께 선발 기용이 필수적인데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중 이재성 투입을 재촉하는 이강인의 말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팀 내 불화설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은 선수들 인터뷰를 둘러싸고 감독과 일부 선수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홍명보 감독은 멕시코 현지에서 이미 내부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내부적에 같이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선수들과의 관계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축구협회도 인터뷰 문제로 손흥민과 이재성이 선발에서 제외되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네, 이번엔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하지 않는 선박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고 미국은 반드시 반격할 거라고 맞섰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유정 특파원. 종전 양해각서 체결 뒤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신경전이 상당하군요. 네, 카타르에서 열린 간접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자마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유조선과 상선은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정 항로를 벗어나거나 이란의 항행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란군의 성명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یا بی‌توجهی به پروتکل‌های ناوبر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تنگه هرمز با پاسخ بیدرنگ و مقتدرانه نیروهای مسلح مواجه شده 미국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안보 문제에 개입하려는 모든 시도는 이란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 전투기의 해협 상공 활동이 오히려 수로의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5조에 이란은 상선의 안전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해협의 독자적인 통제권을 거듭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JD 벤스 미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선박을 공격하면 반드시 반격할 거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e president made very clear that if the Iranians hit ships, we were going to hit back. So, you know, it's going to take sometimes the carrot and the stick here. People within the Iranian system. 벤스 부통령은 미국이 협상에서 모든 패를 쥐고 있다면서 이란의 말이 아닌 실질적인 양보를 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후속 협상은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까? 네, 양측의 날선 공방 속에서도 협상은 일주일 정도 휴지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중재국인 카타르는 실무 협상이 지난 2월 개전 당일 공습으로 숨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 일정이 끝난 뒤 다시 열린다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현지 시간 4일부터 엿새 동안 수도 테헤란 등지에서 장례를 치를 예정이며 이 기간 보안경비 태세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도발하지 말라고 경고도 보냈습니다. 같은 날 미국 역시 건국 250주년 기념 대규모 행사가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중심가에서 대규모 연설에 나설 예정이며 미국 당국 또한 역대급 무더위 속 테러 등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경비에 돌입했습니다. 양측은 지난주 무력 충돌을 벌이다가 도하 협상을 계기로 소강 국면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당분간 거대 정치 이벤트를 치르면서 자국 내 여론을 단속하는 데 주력하면서 향후 재개될 협상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은 유지된 채 추가 협상이 미뤄지면서 국제유가는 강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1.8달러로 전장보다 0.3% 올랐고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68.69달러로 0.2%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번엔 베네수엘라 강진 소식입니다. 현지는 7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건물 잔해에서 8일을 버틴 40대 경비원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제구조대가 사투를 벌인 끝에 골든타임 72시간을 훌쩍 넘긴 기적의 상황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뉴욕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강진 발생 8일 만에 40대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주 라과이라주 카티아 라마르 쇼핑센터에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던 43살 에르난 알베르토 힐 플로레스 씨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힐 플로레스 씨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지진으로 붕괴한 건물 잔해 약 9m 아래에 갇혀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지난달 28일 음향 탐지 장비와 레이더 등을 활용해 힐 플로레스 씨의 신호를 감지한 뒤 생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칠레를 중심으로 미국과 포르투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으로 구성된 국제 구조대가 70시간에 걸친 대규모 구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불안정한 건물 구조와 폭우, 여진으로 굴착 통로가 여러 차례 무너졌지만 구조대는 금속 구조물을 조심스럽게 절단하며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또 콘크리트 틈새로 수색용 카메라를 투입해 상태를 확인했고 호스와 주사기를 이용해 물과 전해질 음료, 의료용 수액을 공급하며 탈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칠레 구조대원은 구조 작업 내내 힐 플로레스 씨와 대화를 이어갔고 힐 플로레스 씨는 잔해 속에서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재난 발생 뒤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은 72시간입니다. 힐 플로레스 씨는 경비초소가 형태를 유지한 덕분에 잔해에 깔리지 않았고 내부에 공기층이 형성돼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진 힐 플로레스 씨를 보며 각국 구조대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얼싸안고 구조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10살과 8살 아이들의 아버지인 힐 플로레스 씨는 구조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힐 플로레스 씨 가족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Pero después que me enteré que él estaba vivo, bueno, ya vi un rayito de luz en la oscuridad, a pesar de todo lo que estamos pasando aquí en Venezuela con tantas pérdidas humanas. 네, 일부 좋은 소식이 있기도 한 건데요. 그래도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부실 대처로 국민의 거센 비판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민간과 국제 구조대의 노력이 베네수엘라 정부의 부실 대응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기적적인 구조 과정에서도 베네수엘라 정부의 역할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민간과 국제 구조대가 중책을 수행했습니다. 국제 구조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Bueno, el rescate fue liderado por el uso del Bombero de Chile, pero participaron otros equipos, algunos con clasificación internacional como nosotros y otros equipos sin la clasificación.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아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을 대신해 집권한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180일 임시 대통령 임기 연장 만료를 단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인데도 휘발유 부족으로 지진 구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진 피해가 심한 이 베네수엘라 북부 라과이라의 구조 현장에서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는데 필수적인 정부 소유 굴착기가 연료 부족 문제 탓에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구조대원들과 주민들은 애타는 마음에 곡괭이와 삽, 맨손으로 콘크리트 잔해를 파헤치고 있고 구조 현장의 장비 부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와중에 지진 피해 현장에서 귀중품을 빼돌린 베네수엘라 공무원 4명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는 국가 기능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21년간 계속된 포퓰리즘과 정권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정책으로 인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GDP가 무려 75% 감소했고 국민 4명 중에 1명이 외국으로 탈출했습니다.
이런 비판 속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를 압송한 이후에 베네수엘라 정부를 계속 지지하고 있습니다. 존 베럿 베네수엘라 주재 미국 대리 대사는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대규모 인도적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두둔했습니다. 프랜시스 도노번 미 남부사령부 사령관 역시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수십 년간의 투자 부족이 현 정부의 대처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서울 전셋값이 올해 들어 5% 넘게 오르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5배가 넘는 수준으로 불장을 기록한 올해 매매 상승률에 육박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집값도 전셋값도 월세도 치솟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문제가 오히려 번져나가는 모습이 역력한데요. 정부의 여러 대책, 앞으로 나올 대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전세 시장부터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어제 나온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서울의 전세값이 4주 연속으로 0.3%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2015년 11월 이후 10년 7개월 만에 발생한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보시면은 전세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장 상황은 통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봐야죠. 통계는 낮게 나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현장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임대가 있는데 보통은 전세 월세로 생각하지만 중간 과정이 있거든요. 반전세가 많은데 최근에는 뭐 전세 5억에 월 50만 원, 월 100만 원. 예전에 없던 꼬리가 자꾸 달립니다. 근데 그거는 통계에 안 잡히죠. 전세 통계만 내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 통계만 보게 되면 보증금이 안 올라가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월세로 대체됐기 때문에 그런 통계까지 더한다면 실제로 훨씬 더 심각하고요. 또 하나 심각한 건 뭐냐면 매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없는 거는 또 가격 지수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격만 올라가는 게 저 정도인데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 매물이 없는 부분까지 더한다면 우리 세입자들,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은 훨씬 더 참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단지에서 전세가 한 건도 없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보도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걸 보면은 서울 아파트의 전세 수급 지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126.7까지 올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전세 수급 지수는 이제 수요와 공급을 뜻하는 건데 이게 수치가 올라갈수록 구할 집이 없구나. 전세집 구하는 그러니까 수요보다 집이 부족하다는 걸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게 항상 통계를 볼 때는 126이라고 보지 말고 흐름 자체,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진행이 돼도 세입자들은 부담스러운데 최근 단기간 거의 한 1년 만에 급격하게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은 상당히 크고요.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 시장 살펴봤고요. 이거는 다 자연스럽게 월세 시장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5월 갱신 계약 비중 48.8%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전세와 월세가 같이 오르는 상황이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까? 어떤 걸 봐야 됩니까? 이게 좀 이례적인데요. 과거에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전세, 월세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되죠. 왜냐하면 전세 임대 수요가 매매로 이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 올라가고 집값이 안정이 되면 반대로 난 집 사지 말고 임대로 가야지라고 해서 전세, 임대, 월세 수요가 좀 늘어나는데 전세,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올라가지 않고 항상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 하나는 좀 안정되는 게 기존의 패턴이었는데 최근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이게 트리플 강세라고 하잖아요. 네. 매매도 강세, 그러니까 집값도 올라가고 전세도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는데 집에 매물은 또 없습니다. 이런 고통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신혼부부들이 이제 최근에 느끼는 게 집을 구하러 갔는데 일단 매물이 없는데 첫 번째 굉장히 놀라고요. 1000세대 아파트에 매물이 한두 개 있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이게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최근에 영종도도 다녀오고 남양주도 다녀오고 동탄도 다녀왔는데 공통점이 수도권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전세 매물이 없고 네네.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공통점인데 월세로 가려니까 월세 가격도 껑충 올랐습니다. 올 1월 대비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예. 전세 같은 경우에 뭐 2억 5천 부르던 게 갑자기 3억 5천, 4억 5천, 1, 2억 부르는 거는 기본처럼 됐고요. 월세 가격도 껑충껑충 뭐 150만 원 내던 예. 게 250만 원 올라가고 뭐 외곽도 수백만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올려도 조금씩 전세도 뭐 몇천만 원, 월세도 몇십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올라가서 안 되겠다. 집이라도 사야겠다라고 해서 집값을 알아보게 되면 또 집값도 껑충 올라갔기 때문에 이 트리플 강세가 우리가 숫자로 말로 예. 트리플 강세로 느끼는 것보다 현장에 가보게 되면 아마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리플 강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세, 월세 살펴봤고 매매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를 보니까 강남 쪽은 약간 잦아든 것 같기는 한데요. 이쪽이 둔화된 사이에 도봉이 0.37%, 동대문구, 성북구가 0.36%, 또 동탄 같은 곳은 규제 전이긴 하지만은 1.46%.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곳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그런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 키 맞추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 있는데요. 키 맞추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 강남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서울 같은 경우 강남이 2024년부터 상승을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네. 2024년, 2025년 상반기까지는 강남이 상승세가 뭐 껑충 올라갔는데 노도강 지역들은 거의 안 올랐습니다. 네네. 전국 평균보다도 안 오를 정도로 거의 안 오르다가 작년 10월 15일 11호 대책 이후로는 이제 외곽 지역들, 수도권 지역이 치고 올라가면서 최근 나온 6월 5주차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게 되면 강남 3구나 노도강이나 거의 평균이 0.2에서 0.3%, 가장 많은 뭐 도봉구가 0.4%, 구로구 이런 지역도 그러니까 서울은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우리가 0.3%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서 그러는데 0.3%도 폭등입니다. 이거는 주간이고 복리로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0.3% 주간 상승률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막 1%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좀 낮아 보이는 예. 거지. 실제로 서울도 상향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이제 지역마다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동탄이든 그 동남권이라고 하죠. 경부벨트는 상승세가 상당히 높은데 서남권은 여전히 낮은 상태인데요. 이게 키 맞추기식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강남이 올라가니까 한강벨트가 올라가고 서울 외곽이 올라가고 경부벨트가 올라가고 이제 다음 단계로 남아 있는데 예. 이게 처음 보는 현상은 아니고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발생했던 그 풍선 효과가 지금 똑같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똑같은 거 아닌가. 정책도 비슷하고 시장 흐름도 비슷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0.37% 주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연으로 복리로 환산을 하면은 20%가 넘는 오름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은 상당히 큰 그런 오름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됐고 있단 말이죠. 서울을 조금 더 보자면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지금 노도강이라든지 구로 강서 이런 쪽들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최근에 트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강남권은 이제 규제가 굉장히 많죠. 대출도 25억 넘어가게 되면 2억밖에 안 나오고요. 네. 이제 세금 부담도 있잖아요.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되고 조만간에 세제 개편을 통해서 이제 보유세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올라갈 상황인데 강남권이 아닌 나머지 지역들은 사실 보유세 부담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 그러니까 10억 이하 아파트들은 보유세가 나와 본들 뭐 한 100만 원 나오던 게 한 150만 원 나오겠죠. 네. 그게 주택 구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최근에 주택 구매 수요라고 하죠. 기존에는 40대들이 핵심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 출산하고 애가 이제 학교 갈 때쯤 되면 학군을 생각해서 내 집 마련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최근에는 30대가 이제 핵심 주택 구매의 핵심 축으로 또 올랐습니다. 예. 30대들 같은 경우 이제 예전 같으면 전세 가서 시작을 해서 돈을 모아서 이제 집을 사는데 지금 전세 매물이 없기 때문에 전월세 난이죠.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대출이 20억 넘어가게 되면 2억이지만 15억 이하는 6억까지는 나오거든요. LTV DSR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한강벨트나 강남권 아파트는 사실상 부모님 잘 만난 분들 아니면 그렇죠. 금수저 아니면 예.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딜까? 앞서서 우리 그래프 봤잖아요. 그쪽 지역들로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 지역들은 공급 부족에 수요 과잉이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던 일이 반복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대책도 경험을 해봤던 약간 기시감이 느껴집니다. 당장 동탄, 기흥, 구리가 이번 주에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3중 규제 지역이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지역의 부동산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곳들, 예를 들어서 병점이라든지 주변으로 또 수요가 옮겨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잡아준다는 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규제 지역 지정을 하면 집값이 떨어진다. 사실상 떨어지기보다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상승률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주 통계가 이제 6월 5주차 통계가 6월 29일자이기 때문에 대책이 6월 30일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7월 1일자 통계를 보게 되면 아마 동탄 신도시 상승률이 0.1% 이하로 아마 내려갈 가능성은 높은데 그게 하락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0.3%대까지는 내려오지만 0.3%도 자동차 속도가 180km 달리다가 지금 이제 한 40km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하락으로 보기는 어렵고 안정세는 되는데 그럼 문제는 수요는 어디로 이동하느냐거든요. 수요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 수요가 이제 예. 두 갈래로 갑니다. 하나는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병정구나 오산시로 가는데 그게 뭐 폭발적으로 막 간다라기보다는 서서히 움직입니다. 근데 집주인들은 먼저 반응을 하죠. 병점에 있는 집주인들은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리고 네. 무주택자들은 내가 지금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를 지금 고민하는 상황이고요. 반대 경우 우리가 역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수원 영통이나 분당이나 용인 수지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예. 기존에는 동탄 신도시가 메리트가 있었죠.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대출도 무주택자들 LTV 70%까지 나오고요. 전세 끼고 갭투자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메리트가 있잖아요. 또 좋은 신도시고 네네. 일자리도 있고 교통망도 좋고 이제는 컨디션이 똑같아졌잖아요. 같이 발목이 잡히다 양쪽 보니까 다 규제 지역이니까. 똑같은 규제 지역이라면 너 어디 갈래? 보다 상급지 영통이나 광교, 용인, 수지 돈이 있으면 분당. 그러니까 동탄역 주변에 20억 아파트에 내가 갈 바에는 차라리 분당 가는 게 낫지 않아? 똑같은 조건이라면? 네. 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으로 상급지로 올라가는 수요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데이터를 보면은 수원 영통이 0.41%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도 규제 지역 지정이 예고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리 움직인 그런 수요로 볼 그럼요.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계속 대책들이 나올 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7월 세제 개편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는 양도세를 높였고요. 이 보유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보유세를 이제 안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메시지를 내셨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아줬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정책의 패턴을 보게 되면 탑다운 방식입니다. 대통령께서 SNS나 어떤 발표를 통해서 기준점을 정해주면 국토교통부 같은 이제 그 실무 부서들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보유세를 올리긴 올리는데 이제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보유세는 이제 공시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요. 현실화율이라고 해서 네. 공제 금액을 내릴 수도 있고요. 세율을 올릴 수도 있고 공정시장 가입비를 올릴 수가 있는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줬죠. 다주택자들, 초고가 주택,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기로 간주하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쪽 기준에서 이제 강화를 하는데 공시가격을 올리기에는 67개 여러 가지 항목에 영향을 주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당장 올리기는 부담스럽고요. 그러면 공제금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9억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1세대 1주택자 중에도 비거주자들 있잖아요. 많이 있죠. 예. 비거주자들은 12억이 아니라 9억까지 내리는 방안이 지금 검토 중으로 알려져 있고요.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시행령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현행 60%에서 박근혜 정부 수준인 80% 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95%인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게 세율인데 세율도 그냥 올리게 되면 또 조세 제한이 너무나 크고 그렇죠.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해야 되는데 국회가 그냥 올려주기는 어렵고요. 결국에는 초고가 주택 40억, 50억이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0.5에서 2.7% 2주택 이하의 기준점이 아니라 3주택 이상의 중과세 최고 5%, 0.5%까지 5%까지 올리는 그런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번 선거 결과도 또 조세 저항을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 여당과 정부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갑론을박이 치열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조세 저항을 떠나서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면은 매물은 묶이고 부담이 전가된다는 건 우리가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 불안하고 불확실성도 큰 상황, 실수요자들, 제가 지금 전세를 사는데 전세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라든지 어떻게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두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때 같으면 떨어지고 반등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는 게 현명한 전략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올라가는 중이라고 한다면 내가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주 물량 부족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전월세는 또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투기하자는 게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 집 마련하시되 금리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계획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끌은 하지 말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영끌을 할 바에는 면적을 줄이든지 지역을 좀 옮기든지 해서 어떻게든 대출 한도는 좀 내려서 금리 인상 부담을 좀 대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서둘러서 움직이는 게 좋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이야기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지금 보니까 화면에 우산을 쓰고 있네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지방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에도 공기가 많이 후텁지근하던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장마철인데다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습도가 더욱 높아져 날씨가 상당히 꿉꿉합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가 25.1도 보이고 있는데 한낮에는 3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에 근접한 체감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오전 8시를 향해 가는 지금은 서울 22.7도, 부산 21.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과 청주 30도, 광주와 대구 29도로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오전부터, 전남 남부는 늦은 오후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제주 산간에 최고 15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전남 남부에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이들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비구름은 주말인 내일 충청권 남부까지 올라오겠습니다. 이후 휴일 밤 사이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 곳곳으로 장맛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현재 소나기가 강약을 반복하며 내리는 곳이 있고 또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7월 3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